힘내, 잘 될 거야. 이런 말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은 누군가가 이 정도면 괜찮아. 넌 충분히 열심히 했어. 라는 말을 해주길 바랐던 하루였나요? 안녕하세요. 3월의 첫 월요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힘겨운 하루의 끝, 위로가 되고 싶은 라디오, 꿈이 있는 밤. 저는 DJ 양은선입니다. 오늘 첫 사연은 관악구에 사는 취업준비생 박민경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졸업 후 3년째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엄마 생신이었는데 면접 날짜와 겹쳐 고향에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설에도 취업 준비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한 터라 면접이 끝난 후 가족들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무작정 고향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고향에 도착해서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으로 갔는데 텅 빈 식당에는 동생 혼자 있었습니다. 다들 어디 가셨냐고 물으니 동생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언니, 사실은 요즘 우리 식당이 많이 어려워. 그래서 아버지는 직접 배달 다니시고 엄마는 한 푼이라도 더 버신다고 낮에는 다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치니 동생은 언니가 가뜩이나 취업 준비로 힘든데 집안 사정까지 알면 괜히 걱정만 한다고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라며 울먹였습니다. 아픈 무릎을 이끌고 식당 일에 아르바이트까지 하시는 엄마를 생각하니 속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집안 사정도 모르고 힘들다고 부모님께 투덜거리기만 했던 제 모습에 부끄럽고 화가 나 저는 그 길로 다시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해질녘 노을이 곱게 물든 한강을 지나는 열차 안에서 저는 최종 면접 불합격 문자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의 모습이 떠오르며 눈물이 핑 돌던 그 순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마음속에 짐이 있다면 모두 열차에 두고 내리세요. 제가 다 싣고 가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는 승무원의 따뜻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은 마치 제 마음을 알고 괜찮아 하며 어깨를 토닥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왜 엄마 안 보고 그냥 갔어? 너 오면 주려고 김치도 새로 담가 놓았는데.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다녀. 그리고 너무 힘들면 혼자 고생하지 말고 언제든지 내려와. 엄마의 문자에 저는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봄밤의 라일락 향기가 짙기만 했습니다. 많은 분께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고 계십니다. 7025님, 민경 씨의 애틋한 사연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네요. 힘든 일도 언젠가는 지나가더라고요. 마음속으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8153님, 저도 열차에서 그런 방송 들은 적 있어요. 11번째 불합격 통보를 받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하루였는데 방송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5355님, 5년 전 실연의 상처가 너무 컸어요. 걷잡을 수 없는 상실감에 무너지는 절 일으켜 세운 건 다름 아닌 가족이었습니다. 힘든 날들을 버텨내도록 옆에 있어준 나의 소중한 가족이 떠오르네요. 작은 위로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박민경님께는 힘내시라고 홍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엔도르핀의 고달픈 하루의 끝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이분 노래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는 분들이 적지 않죠. 심금을 울리는 감미로운 목소리로 대중에게 감동과 위로를 건네고 있는 주인공. 오늘 꿈이 있는 밤 초대석은 뮤지컬 배우 엄성훈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뮤지컬과 대중음악을 넘나들며 대세 중의 대세가 되셨는데요. 인기를 실감하시나요? 네, 너무나 많은 분의 사랑을 받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근황을 좀 전해주세요. 얼마 전 뮤지컬 러브레터가 뜨거운 성원 속에 막을 내렸고요. 정규 음반 2집을 준비 중입니다. 엄성훈 씨 하면 순탄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성진 씨와의 돈독한 우정이 많이 회자되는데요. 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지만 정서적 결핍이 더 컸어요. 방학이 끝나면 가족여행 다녀온 걸 자랑하는 친구들이 부럽고 미웠죠.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방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친구들에게 괜히 시비를 걸고 며칠씩 무단결석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만난 친구가 성진이에요. 학교에서 유명한 문제아였던 저에게 성진이는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였어요. 어느 날 성진이 아버지는 할머니와 둘이 사는 제가 안쓰러우셨는지 저와 성진이를 뮤지컬 꿈꾸는 정원 공연에 데려가 주셨어요. 그 공연이 제가 난생 처음 본 뮤지컬이었는데 아직도 그 순간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가슴이 벅차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아저씨는 저에게 공연 CD도 사주셨는데 그 CD를 매일 밤 듣고 또 들으면서 뮤지컬 배우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렇게 꿈꾸던 무대에 처음 섰을 때의 기분은 어떠셨나요? 제 인생에서 처음 본 뮤지컬 꿈꾸는 정원이 제 첫 무대이기도 했는데요. 첫 무대에 대한 기대와 설렘, 그리고 숨이 턱 막힐 것 같은 그 긴장감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는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죠. 그때 관객들 사이에서 성진이와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미소를 띠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미소 덕분에 저는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첫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처음은 소중한 기억으로 남기 마련이죠. 피아니스트 김성진 씨와의 우정에도 정말 가슴이 뭉클하네요. 엄성훈 씨의 앞날이 더욱 빛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성훈 씨의 인생을 바꾼 바로 그 노래, 잡을 수 없는 별을 들으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밤 보내세요. 삼겹살은 금겹살, 상추는 금상추로 불릴 만큼 비싸졌다고 하죠. 농축수산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소비자들과 외식업 종사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밥상 물가 폭등, 신희연 기자가 그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마트에 나온 소비자들이 돼지고기 가격표를 보고 발길을 돌립니다. 요즘 돼지고기 잘 안 먹어요. 차라리 수입산 소고기를 먹죠. 삼겹살 가격이 한 달 사이에 25% 넘게 올라 수입산 소고기 가격과 맞먹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른 건 삼겹살뿐만이 아닙니다. 파, 상추, 깻잎 등의 채소류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품목은 전년 대비 50% 폭등한 상추입니다. 삼겹살 가격은 말할 것도 없고 채소값도 올랐는데 손님들께 채소나 샐러드를 안 드릴 수는 없어 부담이 크죠.
저희 식당도 이윤이 30% 가까이 줄어든 것 같아요. 삼겹살 가격이 금값이 된 원인은 삼겹살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탓입니다. 보통 삼겹살은 캠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초여름부터 수요가 급증하는데요. 올해는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벌써부터 삼겹살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봄 여행 주간에 어린이날 연휴까지 이어지면서 삼겹살을 먹을 날이 많아진 것도 수요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삼겹살 수요가 늘자 쌈 채소 수요도 따라서 증가했습니다. 채소값의 경우 작년에는 풍년으로 인한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근심이 깊었는데 반대로 올해는 잦은 폭우 등 기상 악화로 인한 공급 감소가 가격 폭등을 부추겼다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가격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수급을 적절히 조정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머니는 점점 얇아지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밥상 물가 걱정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ADI 뉴스 신희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안 박사와 밍크의 경제 여행 시간입니다. 박사님, 저 어제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운동화를 주문했어요. 좀 비싸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어제 보니 지난달 가격에 비해 20%나 싸게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주문 클릭했답니다. 그랬군요. 요즘 환율이 내림세를 보이자 주변에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도 많아졌습니다. 그럼 오늘의 환율은 어떤지 볼까요? 원화의 기준 환율이 1달러에 1,150원이네요. 아쉽네요. 오늘 주문했으면 어제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환율은 왜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환율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루에도 수없이 변합니다. 지난 시간에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된다고 했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환율도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면 외국으로부터의 달러 공급이 증가해서 달러 가격, 즉 달러와 환율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수입이 많아지면 달러 공급이 감소하면서 달러와 환율이 상승하겠죠. 그렇군요. 그럼 환율이 내려가면 좋은 거죠? 해외여행도 싸게 갈 수 있으니까요. 환율 변동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밍크 씨처럼 해외 직구를 통해 쇼핑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환율이 하락하는 것을 반깁니다. 가령 100달러짜리 운동화를 해외 직구로 구매한다고 했을 때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면 원화 10만 원이 필요하지만 환율이 1달러에 900원으로 하락하면 9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화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환율 하락이 불리해요. 100달러를 송금받을 때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면 원화로 10만 원을 받지만 환율이 1달러에 900원으로 떨어지면 9만 원밖에 못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환율이 내려갔다고 좋아했는데 외국인 친구는 생활비가 부족할 거라고 울상지었던 거군요. 박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환율과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은 팁이 있을까요? 해외여행을 할 때 똑똑하게 소비하려면 환율 상승기에는 미리 환전해둔 현금을 사용하시고요. 환율 하락기에는 가급적 늦게 환율을 적용받도록 신용카드의 사용을 추천합니다. 또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현지 통화,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유로화, 일본에서는 엔화로 결제해야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한국어 배운 지도 1년이 훌쩍 지났네. 넌 한국어 처음 배울 때 뭐가 제일 어려웠어?
나는 높임말이 가장 어려웠어. 우리나라 말에는 복잡한 높임 표현 체계가 없어서 한국어 높임말은 지금도 헷갈리기 일쑤야. 맞아. 나도 높임말 때문에 회사에서 부장님께 실수한 적이 있어. 나는 하자의 높임말이 합시다 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부장님, 다음 주에 같이 식사합시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표정이 좀 굳어지시는 거야. 그때 내가 뭔가 잘못 말한 것 같다고 느꼈어. 부장님 너무 당황하셨겠다. 합시다는 높임말이긴 하지만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쓰지 않고 격식적인 상황에서 아랫사람이나 동등한 관계의 사람에게 사용하는 말이라고 배웠어. 이렇게 상대방이나 상황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달라져서 어려운 것 같아. 나한테 제일 어려운 건 색깔 어휘인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구분하기가 힘들어. 빨갛다, 밝았다, 붓다, 불그스름하다, 시뻘겋다 등등.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맞아. 이 사과의 색은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붉은 사과? 불그스름한 사과? 오늘 아침에도 이웃집 아주머니가 나를 보시더니 스웨터가 샛노라니 참 화사하다고 하셨는데 샛노라니의 뜻을 한참 생각했어. 샛노라니? 나도 처음 들어보는데. 한국어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 나도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있었어. 한국 사람들이 치킨은 살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 치킨이 살찌는 게 아니라 내가 살찌는 거잖아. 그런데 항상 치킨이 살찐다고 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치킨을 먹으면 살이 찐다 해서 내가 치킨을 먹으면 부분이 생략되고 변형된 거겠지? 나는 비빔밥, 나는 냉면, 이런 문장들도 잘 이해가 안 되었던 표현이야. 사람이 비빔밥, 냉면이라고 해서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 나는 비빔밥을 먹을게 해서 뒷부분이 생략된 거였어. 상황에 따라 이렇게 생략되는 말이 달라지는 것도 흥미로워. 맞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암호 같아서 실수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암호가 풀리는 듯한 재미를 느끼게 된 것 같아.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시간에는 한국어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와 서술어 같은 문장 성분이 있다든지 자음과 모음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모든 언어가 공통적으로 가진 일반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언어와 구별되는 한국어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높임 표현이 발달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에도 상대방을 높이거나 자신을 낮추는 표현은 존재하지만 한국어는 그런 표현들이 체계적으로 발달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높임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문장에서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길을 가고 있다면 친구가 간다라고 말하지만 선생님이 가고 있다면 선생님께서 가신다처럼 께서와 시를 넣어 문장의 주체를 높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적어나 부사어가 되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수가 선생님께 책을 드렸다라는 문장은 부사어인 선생님을 높인 것입니다. 이처럼 대상을 높일 때는 에게 대신 깨를 사용하고 여쭙다, 모시다, 뵙다, 드리다와 같은 특별한 어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높임 표현이 달라집니다. 여기 보시는 이 대화에서처럼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언니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높여서 말하지만 윗사람은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라고 반말로 대답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대화 상황에 따라 주어나 목적어 같은 필수 성분을 생략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예컨대 그 영화 봤어? 사랑해요처럼 주어나 목적어를 문맥에서 유추할 수 있을 때는 생략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구어에서는 주어나 목적어가 나, 너인 경우 생략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어색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한국어를 들을 때는 대화 상황에서 무슨 말이 생략되었는지 추측하면서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어휘적 특징은 색깔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어휘가 발달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은 색의 붉은 정도에 따라 밝았다, 붓다, 불구스름하다, 새빨갛다, 시뻘겋다 등 다양한 어휘로 표현됩니다. 불쌍하다는 느낌을 나타내는 감정 어휘도 안타깝다, 안쓰럽다, 딱하다, 가엾다, 측은하다 등으로 매우 세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색채나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한 것은 한국인이 느낌과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요즘 음성 통화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은 전화 통화를 위해 발명된 것인데 기술이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통화 기능과는 멀어지고 있는 현상을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EI 리서치에서 성인 남녀 1,053명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56.1%가 음성통화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대를 불문하고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 30대에서는 그 비율이 68.1%에 달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음성통화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는 메신저 앱 등 비대면 의사소통에 익숙해져서라는 응답이 4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말실수에 대한 우려가 31.5%, 목소리, 말투 조절 등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부담이 17.4%, 주변 사람들이 전화하는 걸 싫어해서가 6.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음성통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문자는 답변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도 있고 작성한 다음 다시 검토할 수도 있는데 전화는 보통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대답해야 되니까 부담이 더 큰 것 같아요. 불필요한 말이 튀어나오거나 말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저희 딸이 제가 전화하는 걸 싫어해요. 저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딸의 기분이나 감정도 느끼고 싶은데 문자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통화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통화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쉬워요. 전문가들은 음성통화를 계속 피하게 되면 대인 기피증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의사소통에는 내용뿐 아니라 말투나 억양도 중요한데 문자로만 소통하다 보면 오해가 쌓이거나 공감 능력이 저하되어 대인 관계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소통연구소 이경민 소장은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과 전화를 자주 하다 보면 음성통화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친구나 부모님께 따뜻한 안부전화 한 통 어떨까요? LEI 뉴스 김민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의 화두는 단연 소통일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우리의 소통과 미디어 이용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소통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대학교 미디어학과 김정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디지털 시대에는 미디어를 이용하는 방법이 아날로그 시대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용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소비자들은 생산자가 만든 콘텐츠를 듣거나 보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즉, 소통이 일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현재는 소비자가 역으로 생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양방향 소통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미디어 중 하나가 웹툰입니다. 예전의 만화는 작가가 그리고 독자는 책을 구입해서 보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웹툰은 독자들이 댓글을 통해 다음 이야기를 예상하는가 하면 스토리 전개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기도 합니다. 웹툰 작가는 댓글을 통해 독자와 소통하고 작품에 독자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기도 하죠. 심지어는 작가가 먼저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날로그 시대에도 작가에게 엽서 등을 보내는 경우는 있었지만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렇게 즉각적인 소통을 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군요. 결국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대중의 소통과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생산자가 소통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게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비자들끼리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해 나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챌린지 영상을 들 수 있지요. 특히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는 댄스 챌린지는 원곡 가수의 춤을 따라하는 경우도 있지만 팬들이 창작해서 즐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수의 여러 무대 영상을 모아 색다르게 편집한 교차 편집 영상이나 팬들이 모여서 사진, 영상 등을 공유하는 팬 채팅방 역시 생산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생산자와는 별개로 소비자들이 콘텐츠를 재생산하고 즐기는 방식이 새로운 소통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누구나 미디어의 생산자가 될 수 있고 또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허물어져 가는 시대가 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런 시대에 미디어의 생산자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지였던 이화마을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화마을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공공예술이란 키워드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은성 감독님을 모시고 공공예술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우선 공공예술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공공예술이란 지역 공동체의 관심이나 공공의 가치를 작품의 소재로 삼는 대중을 위한 예술입니다. 공원에 전시된 조형물, 마을에 그려진 벽화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문화적으로 소외되거나 낙후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도 하고 예술가의 손길을 거쳐 도시 전체가 예술품으로 재탄생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공공예술을 통해 변화한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어디가 있나요? 영국의 게이츠 헤드를 들 수 있습니다. 게이츠 헤드는 영국 북동부에 있는 인구 20만 명의 소도시인데요. 1970년대 탄광 산업의 쇠락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자 노인들만 남은 텅 빈 도시는 급격히 황폐해져 갔습니다. 시의회는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북쪽의 천사라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했는데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여곡절 끝에 세워진 북쪽의 천사는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되었고, 게이츠헤드는 한 해 15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문화예술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국내에서도 게이츠헤드처럼 예술을 매개체로 해서 지역을 활성화한 사례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공공예술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곳이 이화벽화마을인데요. 과거에 이화동은 조선의 양반들이 풍류를 즐기던 서울의 5대 명소 중 한 곳이었지만 경사가 심하고 골목이 좁은 탓에 지난 몇십 년간 개발되지 못한 채 낙후 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예술가들이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들과 협업하여 마을에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친근한 벽화가 동네의 예스러운 외관과 어우러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촬영지가 되면서 많은 사람이 찾는 서울의 명소가 되었죠. 이외에도 버려진 탄광촌이 예술 공간으로 거듭난 정선의 삼탄 아트마인, 한국의 산토린이라고 불리는 부산의 감천 문화마을 등 여러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공공예술의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기존의 공공예술이 강조하는 가꾸기라는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지역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프로그램 운영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공예술이 일자리 제공 등 경제적 가치 창출로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벽화로 유명해진 마을에 관광객들이 밤낮 없이 몰려와서 주민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설치된 조형물들이 방치되어 흉물이 된 사례가 여러 차례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과거가 된 일상의 모습, 사회에 대한 비판과 풍자. 서민들의 애환이 주요 소재가 되었다는 점에서 풍속화는 옛사람들의 삶의 현장과 그들이 꿈꾸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번 전시회는 동서양의 풍속화가 한자리에 모였다. 서로 닮은 듯 다른 그림들 속으로 들어가 지금은 잊힌 옛사람들의 삶과 꿈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동서양을 막론하고 풍속화는 시대상을 반영하며 희로애락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풍속화는 있었지만 조선 후기의 풍속화가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전과는 달리 서민을 그림의 소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18세기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화가 김홍도의 서당이라는 작품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 아이를 보십시오. 선생님에게 등을 돌리고 앉아 오른손으로 발목의 끈을 잡은 채 울고 있습니다. 아이의 뒤에 어지럽게 펼쳐진 책으로 보아 아마도 배운 것을 다 외우지 못해 혼이 난 모양입니다. 훌쩍이는 아이를 바라보는 선생님의 처진 눈썹과 볼록 튀어나온 볼은 친근하면서도 우스꽝스러워 보입니다. 선생님의 표정은 쩔쩔매는 듯도 하고 우는 아이를 안쓰러워하는 듯도 합니다. 선생님을 중심으로 아이들은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어 앉아 있는데요. 크게 웃고 있는 오른편의 아이들은 입은 옷으로 보아 양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짧은 저고리를 입고 있는 왼편의 아이들은 상민인데 왠지 오른편의 아이들보다 더 의젓하고 똑똑해 보입니다. 신분이 다르다고
상민을 무시하곤 했던 양반에 대한 김홍도의 풍자가 은근히 드러나 있습니다. 회초리가 있는 것으로 볼 때 혼나는 광경인 듯하지만 교실의 분위기가 가라앉기는커녕 아이들의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섬세하게 표현된 옷주름, 각기 다른 아이들의 표정에서 해맑음과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그럼 지구 반대편의 학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7세기 네덜란드의 풍속화가 얀 스테인의 작품 마을 학교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368개의 크고 작은 오름이 푸른 바다와 어우러져 있는 신비의 섬 제주. 제주도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만큼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오늘은 팔도 문화기행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제주 해녀의 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맨몸으로 깊은 바다에 들어가 그물망 가득 해산물을 짊어지고 나오는 여성들. 바람, 돌이 많은 척박한 땅, 제주에서 바다를 터전으로 하여 생계를 꾸려가는 제주 해녀이다. 자연과 맞서 주체적으로 삶을 개척해온 제주 여성들의 노동과 삶의 방식은 해안가를 따라 고유한 제주 해녀 문화를 형성해왔다. 해녀들이 바닷속에 들어가 전복, 소라, 해삼 등을 채취하는 일을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해녀들은 특수한 장비 없이 수심 5에서 10m 정도의 바다에 들어가 물질을 합니다. 해녀가 되고자 하는 제주도의 여자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어른들을 따라 바닷속에 들어가는 일을 놀이처럼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그리고 15세 무렵 바다가 익숙해지면 아기 해녀가 됩니다. 여기 이 돌담으로 둘러싸인 곳은 불턱이라고 불립니다. 불턱은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갈 준비를 하거나 휴식을 하는 장소입니다. 바다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혼자 함부로 바다에 뛰어들면 안 되고 반드시 공동으로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녀 문화는 공동체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 불턱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정보와 지식이 공유되고 해녀 사회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해녀 공동체의 상징적 의미가 담긴 소중한 지역유산입니다. 새소리일까, 휘파람 소리일까. 거친 파도를 넘어 들리는 이 높고 날카로운 소리는 해녀들이 물 위로 나와 숨을 고를 때 내는 소리이다. 숨이 허락하는 만큼만 머물다 오거라. 선배 해녀들의 이 말에는 더 많은 해산물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버리고 자신의 삶뿐 아니라 바다 생태계까지 지키고자 하는 해녀들의 철학이 담겨 있다. 해녀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때 부르던 이 노래에는 이별이 없는 이상향에 대한 여인들의 바람이 담겨 있다. 자연을 대하는 삶의 태도와 지식, 해양 공동체 문화 등 그녀들이 간직해온 제주 해녀 문화는 그 보전 전승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6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저조했던 전통적 틀을 깨고 나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보여준 제주 해녀. 자신의 몸이 고단할지언정 어머니로서, 딸로서 거친 바다에 맞서왔던 그들의 숭고한 삶의 현장을 이곳 제주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행의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한국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라는 말이 있죠. 저는 여행을 하면 가장 먼저 그 지역의 음식을 맛봅니다. 그렇게 지역별로 다양한 음식을 접하면서 한국의 향토 음식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은 국토의 3면이 바다에 접해 있고 산이 많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지역별로 기후 차이가 크고 특산물이나 음식 문화도 각기 다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국의 지역 음식 중 강원도의 향토 음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서민적이고 향토적인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강원도 음식을 조사하여 지형적 특성과 음식 문화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강원도의 향토 음식 소개에 앞서 우선 강원도의 지형적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강원도는 태백산맥을 기준점으로 영동과 영서지방으로 나뉩니다. 영동지방은 가파른 산자락이 동해와 맞닿아 있어 평지가 적습니다. 반면 영서지방은 대부분 고원으로 논보다 밭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영동과 영서지방의 지형과 기후가 다른지라 두 지역의 음식 문화도 뚜렷이 구별됩니다. 먼저 영서지방의 향토 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서지방은 산이 많으므로 논보다는 밭이 많고 따라서 감자, 메밀, 옥수수 등의 밭작물을 재료로 한 담백한 음식이 주를 이룹니다. 서늘한 기후에서 자라는 작물인 감자는 강원도의 기후 환경에 적합하여 많이 재배되는데 하얀 분이 많이 생기고 질척대지 않아 맛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영서지방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감자 범벅, 감자 수제비, 메밀전, 메밀 막국수, 올챙이 국수를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챙이 국수는 다른 지역에서는 맛보기 힘든 강원도의 별미입니다. 다음은 영동지방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영동지방은 동해안을 끼고 있어 해산물을 이용한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동해에서는 명태나 오징어가 잘 잡혀서 이를 가공한 젓갈을 많이 먹고 미역 등의 해조류를 이용한 쌈, 튀각, 무침 등도 발달했습니다. 영동지방의 유명한 음식으로는 북어식혜, 오징어 순대, 오징어 회 등이 있습니다. 강원도 음식은 고기나 젓갈을 강하게 쓰지 않고 음식 맛을 돋울 때도 멸치나 조개 등 해산물을 활용해 맛이 담백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비린내를 잡기 위해 물회에 양념장을 만들거나 추어탕이나 칼국수를 끓일 때도 고추장 양념을 많이 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강원도의 향토 음식에는 강원도의 기후, 지형과 같은 자연 환경이 깊이 작용하여 특색 있는 고장의 맛이 담겨 있습니다. 강원도의 향토 음식은 전라도나 경상도 지역의 음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지역 특산물로 담백하게 요리해 건강에 좋으면서도 소박함의 진수를 보이는 매력적인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어딘가를 여행할 때 그 지역의 지형적 특성과 음식 문화를 연결지어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심리학개론 첫 번째 수업에서는 심리학이란 어떤 학문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마음은 고사하고 자신의 마음도 헤아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일을 무의식적으로 하기도 하죠. 심리학은 이런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음의 구조를 분석하고 행동을 예측 및 조절하여 조화로운 인격과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학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일상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 심리 현상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내재된 심리적 갈등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중 오늘은 자아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꼭 나 시험 공부 하나도 못했어 라고 말하는 친구를 본 적이 있지 않나요? 아마 여러분 자신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막상 시험 결과를 받아보면 그 친구는 늘 성적이 좋죠. 그 친구가 공부를 안 했을 리가 없는데 도대체 왜 공부를 안 했다고 말했을까요? 이런 행동은 바로 자기 열등화라는 심리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열등화는 실패하더라도 그 원인을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여건 탓으로 돌리는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과 관계없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나도 못했다고 말하는 친구는 혹시나 기대보다 성적이 낮게 나올 경우를 대비해 외부적, 내부적으로 정당한 구실을 마련해 놓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럼 자기 열등화는 실패나 과오에 대한 핑곗거리를 만든다는 점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부정적인 심리 현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성취도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 열등화는 스스로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지 않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자기 열등화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성취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요. 하지만 감정의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미리 변명을 해두면 혹시 결과가 안 좋더라도 그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결과가 좋을 경우에는 자신이 지각한 노력에 비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인식하게 되어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조 발표를 맡은 심리학과 1학년 줄리앙입니다. 저희 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인간 내면의 심리인 리액턴스 효과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발표는 리액턴스 효과의 정의와 원인, 그리고 리액턴스 효과가 활용되는 실제 사례,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리액턴스 효과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전래동화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옛날에 항상 반대로만 행동하는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무 위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기어코 올라가고, 비가 오니까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면 꼭 밖에 나갔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청개구리 심리를 리액턴스 효과라고 합니다. 리액턴스 효과란 금지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는 심리이자 반대로 이미 하고 있던 일이라도 다른 사람이 시키면 하기 싫어지는 심리 현상을 말합니다. 혹시 공부하려다가도 부모님이 빈둥대지 말고 공부 좀 해 라고 잔소리를 하시면 공부할 마음이 달아난 적이 있나요? 인간은 본래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여 행동하고 싶어하는 존재인지라 다른 사람이 특정 행동을 강요하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느낍니다. 즉, 이러한 선택의 제한에 대한 심리적 반발이 우리로 하여금 반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리액턴스 효과가 활용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리액턴스 효과는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이므로 기업이 마케팅이나 홍보에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홈쇼핑 방송의 한 장면을 봐주십시오. 매진, 마감 임박이라는 문구가 보이는데요. 기업은 소비자에게 구매 기회가 제한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희소성 메시지를 보내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촉진합니다.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제한이 생기면 이에 대한 반발심으로 그 물건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념 우표, 한정판 운동화처럼 아예 처음부터 제품의 수를 제한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또한 듣지 마, 우리 노래 듣지 마 라는 노래 가사, 투표하지 마 캠페인도 리액턴스 효과를 활용한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액턴스 효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리액턴스 효과로 인해 충동 구매를 하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기도 하는데요. 이런 청개구리 심리에 말려들어 그릇된 판단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절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먼저 유익한 발표 감사합니다. 저도 홈쇼핑 방송을 보다가 매진 임박이라는 말에 마음이 조급해져서 구매 버튼을 누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발표를 듣고 보니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럼 이런 행동들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먼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가 분명한 사람은 순간의 심리적 착각에 속을 확률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에 대한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면 매진 임박이라는 문구를 보고도 흔들리거나 충동 구매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현재 행동이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맞는지를 늘 성찰하는 것이 청개구리 심리를 조절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청개구리 심리를 역이용해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요? 교육 분야에서는 리액턴스 효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조사해보고 추후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음 뉴스입니다. 여러분, 2011년 12월 5일을 기억하십니까? 이날은 한국의 무역 규모가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한 날이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12월 5일이 무역의 날로 제정되었는데요. 올해는 역대 최대의 무역량 및 수출 규모 달성이 유력합니다. 김라엘 기자입니다. 올해 한국의 무역량은 세계 경기 둔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조 2천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역 규모 순위도 세계 8위로 올라섰습니다. 올해 11월까지의 수출은 지난해보다 24.1% 증가한 6,362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치에 이를 전망입니다. 수출 순위는 세계 7위.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도 역대 최고인 3.1%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13년 연속 무역 수지 흑자도 달성했습니다. 수출 품목 1위는 반도체, 2위는 석유화학 제품이며 자동차, 철강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헬스 산업, 전기차, 수소차 등 빅3 신산업이 새로운 수출의 주역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 수출 또한 3년 연속 100억 달러를 넘었으며 한류의 열기에 힘입어 K-뷰티도 세계 미용 산업 3위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한편 중국, 미국 등의 일부 국가에 국한되어 있던 무역 상대국이 베트남, 인도 등으로 다변화된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대한무역연구소는 완만한 경기 회복과 반도체 호황 등으로 내년에도 무역 규모가 2%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로봇공학, 인공지능 등의 기술 발전과 경제 구조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수출 구조도 이에 맞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LEI 뉴스 김라엘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인이 하면 어떤 이미지나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위기 극복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한국인과 위기 극복.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지금부터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되어 3년여간 지속된 한국전쟁은 인명피해뿐 아니라 기반시설의 파괴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남겼습니다. 미국의 맥아더 장군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을 보며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려면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변변한 자원이 없어 해외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교육열은 식지 않았고 정부는 전쟁통에 파괴된 기반시설을 복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면서 도약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우선 1960년대에는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경공업을 육성하고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철강, 조선 등 중공업에 집중하면서 성장을 지속했습니다. 이어서 1980년대에는 수출이 증가하여 처음으로 무역 흑자를 기록하면서 호황을 누립니다. 특히 1988년에 개최된 서울올림픽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자동차, 반도체 등의 산업이 경제 발전을 주도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국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한국이 이루어낸 이러한 급속한 성장을 가리켜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가난할 망정 희망을 버리지 않고 묵묵히 땀 흘려 일한 국민의 노력이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던 한국 경제는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1997년 외환위기로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실업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의 노력으로 국가 신용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나라의 부채를 갚기 위해 자발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을 벌이며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한국은 예정보다 3년 일찍 국제통화기금에 빌린 돈을 갚고 경제위기를 탈출하여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입니다. 2000년대부터는 첨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반도체, IT,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무역 규모는 세계 8위,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꾸준한 경제 성장을 보여온 한국은 주요 외신들로부터 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 상황에서도 꿋꿋이 버틴 대한민국. 분명 한국인에게는 위기 극복을 넘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